1979년 6월 10일 딸 표신이에게 사람의 일생 일대기를 그린 비겔란트의 조각공원, 600개의 조각이 85에이커의 넓은 공원에 전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뭉크 미술관에서 받은 강렬한 인상이 숨이 막힐 것 같았다. 북유럽인 특유의 강한 성격이 사랑과 미움과 싸움, 젊음과 늙음, 삶과 죽음의 모티브를 둘러싸고 남김없이 쪼아내지고 그려져 있어 보는 이의 가슴을 찡하고 아프게 해주었다. 아픔과 슬픔, 뉘우침, 고뇌, 외로움, 죽음이 그 바탕에 깔린 주조음이기 때문이다. 그 색채와 형식은 밝고 잘 다듬어져 아름다웠지만 그리고 다시 이 모두를 감싸는 위로의 따스한 빛이 인간 존재를 궁극적으로 비춰주고 있었다. 아빠가. 변화하는 세상을 만나는 가장 빠른 길. 내 방에 앉아 다른 이들의 삶을 경험하는 가장 쉬운 방법. 여러분의 감성, 지성, 품성, 그리고 호기심까지 가득 채워줄 만만한 책.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컨텐츠 프로듀서 이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기쁠 때, 슬플 때, 혹은 춥거나 덥거나 맛있는 것을 먹거나 좋은 장소에 갔을 때 가장 먼저 누구를 떠올리시나요? 사랑하는 사람, 내 부모님, 내 자녀들, 가족이겠죠.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소중한 존재이지만 또 너무 가까워서 쉽게 소홀해지고 혹은 서운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코로나 이후 일상적인 불안감이 커지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족의 의미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따뜻한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철학자셨던 시아버님의 엽서를 모아서 책으로 만드신 박정원 저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박정원입니다. 서울대학교하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철학과 교육학을 공부했고요. 지금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자, 저희가 책에서 가장 듣고 싶은 부분, 들려주고 싶은 부분을 구절을 골라달라 부탁드리곤 하는데 이 구절을 택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제가 아버님 댁에 결혼 후에 직후에 네네. 처음 아버님 댁에 방문을 했을 때 아버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신 슬라이드 사진으로 보여주신 그 내용이 비겔란트 공원 사진 조각상이었습니다. 특히 그 윤회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거대한 원통 그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저도 충격적이었고 근데 이제 아버님이 그냥 보여주신 게 아닌 것 같고 그 덴마크 유학 시절에 엽서에서도 언제 봐도 한결같이 감동을 자아내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또 만년의 그 아버님 부부가 또 북유럽을 다시 여행을 하셨을 때도 또 거기를 찾아갔던 곳이 바로 비겔란트 공원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님의 삶이나 이 책의 전체 분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 구절을 선택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이렇게 아버님이 유학 시절에 보내셨던 연구 교수로 계셨었죠. 보내셨던 엽서를 모아서 책으로 내셨는데 책을 만드시게 된 계기는? 사실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5주년이 되는데요. 5년 전에 돌아가신 직후에 남편과 제가 아버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뭐 15년 동안 쓰시던 의자에 천을 새로 갈아 끼운다든지 LP판들 막 수천 장의 LP판들을 이제 들어설 수 있는 어떤 참나무 책장 같은 걸 이제 남편이 한참 만들고 있었는데 저는 남편이 보관하고 있던 그 덴마크 엽서 꾸러미에 항상 눈길이 가 있었습니다. 그 엽서는 이제 1978년도에 1년 동안 보내신 엽서인데 이상하게도 제가 결혼 생활 동안 그 엽서들을 몰래 조금씩 읽으면 그 어쩔 수 없이 며느리로서 그 고단했던 어떤 순간들마다 그 뭔가 초연한 마음, 객관적인 마음이 들게 그런 만드는 이상한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버님 5주기 정도가 되면 이 엽서가 들어가 있는 작은 책을 만들자. 그리고 가족 모임을 갖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3년도 안 돼서 제 남편도 갑자기 아이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과 몇 년 안 되는 사이에 아버님과 남편에 대한 슬픔 생각을 하다가 보면 항상 그 덴마크 엽서가 생각이 나고 남편하고 했던 작은 약속이 생각이 났어요. 네네. 그래서 무작정 엽서 꾸러미를 가지고 출판사를 찾아갔습니다. 아.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저런 아버님 글들을 모으게 되고 그렇게 해서 책을 만들게 됐는데요. 사실 제가 결혼 후에 3년도 안 돼서 사실 저희 친가의 아버지가 또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유고집을 사실 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20년 정도가 지나서 다시 이제 시아버님의 책을 내게 된 거죠. 아, 그러시군요. 가족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책을 정리하시면서 남다른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새해도 됐고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원입니다. 저는 베스트셀러 작가도 아니고 제 가족의 글을 엮은 사람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지금 서 있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에 대해서 몇 가지 매력 포인트를 미리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책을 좀 즐기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가지 키워드를 좀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여행의 그리움입니다. 자, 요즘 우리 여행에 대한 그리움을 많이 갖고 있죠. 특히 요즘같이 해외여행을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시기는 더 여행에 대한 그리움이 더 짙어지는데요. 이 책의 저자가 여행을 했던 덴마크 여행을 했던 그 유학 시절에 1978년도 사실은 아무나 여행을 할 수 있던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소수의 국비 유학생 자격으로만 갈 수 있었고요. 그 이후에 여행 자유화가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모든 조건을 다 상관없이 지금 해외의 어느 곳에서 1년 동안 유학생의 신분이 됐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자, 1년 동안의 유학생 시절 동안 어디를 어떻게 여행을 하고 싶으신가요? 보통 처음으로 이제 박물관이나 미술관들을 좀 많이 가게 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너 피곤해지잖아요. 그래서 맛집을 찾아다니거나 또는 이렇게 숙소, 호텔에 좀 좋은 편안한 시설을 즐기는 것만으로도 여행이 되게 즐거워지는데요. 그것도 이제 좀 그 단계도 좀 지나가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여행지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되죠. 이 책의 저자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이제 유학을 하면서 이제 북유럽에 이끌리게 됩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비겔란트 공원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일생일대의 충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비겔란트가 600개의 조각을 하는데 수십 년에 걸쳐서 조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름을 윤회라고 붙였는데, 자, 비겔란트는 그 수많은 조각들을 또 무엇을 위해서 조각했을까요? 그가 조각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한 인간의 삶과 죽음을 조각했다고 생각합니다. 한 인간이 태어나고 어떤 가족 관계를 맺고 그다음에 살다가 병들고 죽는 과정, 그 일련의 과정들을 살아 움직이는 모습으로 조각을 한 것입니다. 자, 삶과 죽음 얘기를 하니까 자,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삶과 죽음은 굉장히 비장하고 무겁습니다. 네, 쉽사리 이야기 꺼내기도 좀 어렵고 굉장히 슬프고 굉장히 벅찬 감정들이 느껴지죠. 그런데 여행 속에서 만나는 삶과 죽음의 이야기는 조금 그거보다는 따뜻하고 조금 유쾌한 느낌이까지 들기도 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당사자가 아니라 한 발 정도 이렇게 살짝 띄어 있는 어떤 관망자, 어떤 초연한 관망자의 입장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게 바로 또 여행의 묘미이기도 하죠. 제가 대학에서 논리학도 가르치는데요. 제일 재미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모순과 파라독스라는 개념입니다. 파라독스는 서로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하고 미워하면 미워하는데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미워한다. 또 미워하면서도 동시에 사랑한다. 또 삶과 죽음도 마찬가지죠. 완전히 서로 반대되는 것인데 우리는 삶 속에 죽음이 있고 죽음 속에서 또 삶을 만난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해도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이제 저 책을 딱 처음에 펼치면은 덴마크 코펜하겐의 어떤 모습이, 도시의 곳곳 모습이 탁 시원한 풍경을 가지고 탁 이렇게 우리 앞에 탁 부딪히게 되는데요. 저자의 안목을 따라서 우리가 같이 산책하듯이 쭉 이제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를 연구하셨으니까요. 그 키에르케고르가 살았던 그다음에 살고 삶과 죽음의 흔적들을 우리가 이제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그 흔적들 중에서 뉘하운 거리라고 항구를 묘사하는 그 부분, 책의 한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속에서는 덴마크 사람들의 삶과 죽음이 아까 말했듯이 함께 어우러지는 유쾌한 일종의 랩소디 같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립극장을 지나면 광장 동쪽에 커다란 닻이 있고 크고 작은 배들이 닻을 내리고 있는 운하가 있습니다. 이 운하 일대가 이른바 뉘하운, 곧 새 항구라는 뜻으로 널리 알려진 뱃사람들의 거리입니다. 부두에 커다란 닻이 있는데요. 그것은 2차 세계대전 때 전사한 덴마크 선원들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라는데 그 앞에는 언제나 꽃다발들이 놓여 있고 그 마을의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는 술집, 디스코테크, 문신집, 그리고 배와 선원들을 위한 온갖 것들을 파는 점포들로 항상 꽉 차 있는데 시끌벅적하고 빨강, 노랑, 파랑의 색색의 네온 사인으로 불야성을 이룹니다. 먹고 마시고 춤추고 걸쭉한 선원들의 웃음소리와 여인들의 요염한 웃음소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이방인의 가슴을 어지럽게 해줍니다. 자, 덴마크 선원들의 삶과 죽음이 같이 어우러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같이 겪으면서 삶과 죽음을 같이 맛보지만 그렇게 무겁지 않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자, 죽음은 시작일까? 끝일까요? 시작일까요? 시작일까요? 네, 끝인 건 분명한데 무엇이 끝이고 무엇이 시작되는 것일까요? 뭐가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뭔가 시작되는 것도 있겠죠. 뭐가 끝나고 나서 뭔가 보이는 게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삶을 뭔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의 저자가 비겔란트 공원에서 수없이 만났던 그 조각, 그다음에 키에르케고의 발자취를 통해서 만났던 것은 밖에 그들의 삶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 또는 내가 여행지에 왔을 때 내가 내 곁에서 있었던 나의 가족의 삶과 죽음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행은 우리를 무언가로부터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여행의 매력이죠. 근데 그 벗어나는 게 완전한 이탈이 아닙니다. 자, 불교에서는 이탈과 해탈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해탈의 의미는 그냥 말 그대로 이해함으로써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이해해야지만 자유로워지는 거죠. 이탈과 해탈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행을 통해서 누군가로부터 벗어나서 무엇인가로부터 벗어났지만 결국 다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우리 자신과 또는 우리 주변의 가족과 우리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과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키워드예요. 자, 여행에서 만나는 사람의 삶과 죽음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의 제목은 내 가족에 대한 온전한 이해. 왜 쉽지 않을까?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이제 이 책의 초반부를 지나서 이제 그 초반부를 지나가면 저자가
보낸 덴마크 엽서를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읽게 되는데요. 1978년도에 두 아들과 딸 그리고 아내에게 보내는 엽서들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의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과 아내한테 보내는 글을 살며시 좀 이제 들여다보게 되는 건데요. 결코 남의 문제가 아니고 남의 가족 얘기가 아니고 혼자서 좀 웃게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기 전에 우리 가족에 대한 감정을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나는 가족을 사랑하기만 하나요? 네. 가족에 대한 감정은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항상 지나치거나 모자라거나 어쩔 수 없이 뭔가 시행착오와 실패의 과정을 겪곤 합니다. 지나치게 사랑하든지 지나치게 사랑하면 집착이 되는 거죠. 또는 지나치게 뭔가 상처로 받는 생각을 하게 되죠. 지나치게 미워하거나 애증이 되는데요. 근데 내 가족은 나로 하여금 이렇게 복합적이고 복잡한 감정을 이제 또 시행착오와 실패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내 가족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내 가족은 고객이나 연인이 아니죠. 고객은 너무 완벽하고 행복한 관계로 딱 하지만 딱 돌아서면 끝이잖아요. 네, 연인도 한때는 굉장히 열렬했어도 또 돌아서면 남이잖아요. 근데 가족은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나와 생로병사, 그렇죠? 태어나고 나이 들어가고 병들고 죽고 생로병사를 나와 함께 겪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입니다. 미우나 고우나 내가 태어났을 때 나의 곁에 가족이 있고 내가 죽게 될 때 가족이 곁에 있는 거죠. 근데 내 그런 존재가 당신 곁에 있는 가족이 정말 보석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없습니다. 네, 쉽게 알기 힘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 시련, 단련,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수많은 오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해하고 그다음에 오해를 풀어가고 오해하고 오해의 해소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불교 용어 해탈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가족도 마찬가지죠. 가족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면 조금 여유로워지고 좀 자유로워집니다.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집착하게 되고 저렇게 좀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데요. 사실은 해탈이 그렇게 쉬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해부터 시작되는 거죠. 오해하다가 상처받다가 이탈하고 싶어하고 탈출하고 싶어하고 가출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신경을 딱 끊죠. 네, 무심하고 막 신경 끄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그 뭔가 노력을 하는데 그게 뭔가 내가 독립적이 되려고 하는 몸부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그게 다일까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내 옆에 있는 나의 가족은 이미 온전히 독립적인 인간입니다. 근데 나는 내 가족에 대한 관심이나 생각이 어떤 위계, 그 다음에 어떤 역할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위계와 역할 우리가 느낌이 별로 안 좋은가요? 아니요.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확실하죠. 그 다음에 명쾌합니다. 내가 그 다음에 어떤 정도의 생각만을 딱 하는 사람. 그러면 위계와 역할은 매우 실용적이고 명쾌하기 때문에 효과가 만발이죠. 그렇지만 만약에 위계와 그 역할 관계를 조금 넘어서면 위기가 시작되고 오해가 좀 시작이 되는데요. 그 위기와 오해를 무릅쓰고라도 뭔가 좀 위계와 역할을 좀 벗어날 가치가 있을까요? 그런 필요가 좀 있을까요? 자, 저자가 이제 엽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큰아들은 당시 이제 1978년 그 당시에 연극에 이제 빠져 있었고, 그 다음에 학생운동에 막 굉장히 전념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아버지가 엽서에서 말을 슬며시 겁니다. 허생전을 잘 해냈다니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기교보다는 뭔가 표현하려는 의욕과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딱 간단한 한두 줄인데 뭔가 딱 느낌이 와닿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전히 학생운동에 이제 열심히 이제 몰입하고 있는 시절이면은 굉장히 삶이
고단하고 힘듭니다. 그때 다시 아버지는 아들에게 엽서를 씁니다. 고뇌하지 않는 젊음은 무의미한 것이다. 그렇지만 삶의 희열이 없는 젊음도 공허하지 않겠니? 자, 삶의 기쁨은 크건 작건 찾는 사람들의 몫이다. 이렇게 딱 짧게 또 한두 줄 정도를 엽서로 보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중년이 이제 훨씬 넘으니까 이 엽서의 이 구절이 특히 굉장히 와닿는데요. 삶의 기쁨을 내가 일부러 찾아 나가면서 사는 삶이었는가? 저는 좀 반성이 돼요. 항상 제 삶으로 온갖 과제와 일이 많아서 항상 고단하고 힘들었는데, 삶의 기쁨이라는 게 내가 찾아 나가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요즘에 좀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딸에 대해서 보내는 엽서 중에는 이런 이제 엄마한테 살짝 귀띔을 들었겠죠. 내가 엄마한테 들으니까 요즘에 굉장히 너가 정말 좀 고달프겠구나.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저 아무것도 아니지 않을까? 좀 뽀송뽀송한 마음을 갖고 그 다음에 좀 시원시원한 마음을 가지고 부드럽게 이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종의 응원의 말이죠. 그다음에 자식과 관련해서 이제 성적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근데 이제 성적에 대해서도 따라 말할 때 이렇게 그냥 말합니다. 엽서에 들어있는 이야기인데요. 성적은 한 중상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 물론 그보다 조금 더 잘 나오면 좋겠지. 그리고 남은 시간에는 읽고 싶은 책 다 열심히 읽고 하고 싶은 활동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간접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아들한테는 이런 아주 구체적인 말들을 하나하나씩 하는데요. 이번 편지는 굉장히 의젓하게 잘 썼다. 그런데 글씨를 조금 작게 써보면 어떨까? 앞으로 네가 축농증 수술을 하게 되는데 좀 의젓하게 좀 잘 버텼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20대 딸이 있는데요. 제 세대가 겪는 어떤 삶의 고단한 못지않게 제 딸 세대는 더 고달프다라고 생각을 해요, 삶이. 그래서 옆에서 보면은 그 응원이나 위로의 말을 해주고 싶을 때가 많은데 섣불리 무슨 말을 해야 응원이 되고 위로가 될지 참 망설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이런 엽서에서 그 아버지가 아들과 딸에게 보내는 그 짧지만 그 경구 같은 그 말이 참,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에게 보내는 엽서를 좀 예를 들어볼까요? 아내는 이제 종교 활동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셨는데 제주도에 이제 수련회 같은 걸 다녀오셨는데 뭐 제주도에 가서 뭐 이랬다 저랬다 뭐 이렇게 즐거운 일만 썼겠어요? 막 여러 가지 막 불평이나 투정도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할 때 일종의 당신의 제주 기행문이라고 이름을 딱 붙입니다. 네, 당신의 제주 기행문 참 잘 봤어.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지내보니까 지구는 둥글다. 그리고 돌고 있다. 그리고 시간과 사람 사는 모습은 절대적인 건 없는 것 같소. 이렇게 부인에게 보내는 옛날 말투지만 그저 하루하루 나날의 수고와 그다음에 쉼과 휴식이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오. 이렇게 딱 짧게 보내는데요. 자, 자신이 보내는 하루하루의 노고와 쉼, 이 굉장히 힘들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의 노고와 쉼이 잘 안 보이게 돼요. 그래서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제일 절박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가족들과의 사이에서 이 평소에 일상적으로 나의 노고와 노동과 쉼 못지않게 저 사람의 참 모든 사람의 노고와 쉼도 굉장히 평등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평소에 이렇게 익숙하지 않으면은 나올 수 없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부모가 또는 자식에게 가족끼리 서로가 말을 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쪽에는 지적질이 있습니다. 지적하는 거죠. 네, 저도 이제 어느 순간에 누가 이렇게 전화를 하면 꼭 뭐가 지적을 하려고 할까? 지적 아니면 요구. 뭔가 의도가 들어있는 뭔가 말들 이렇게 해서 탁 저기 하게 되는데 지적질이 있고 그다음에 따뜻한 조언이 있습니다. 자, 이 양쪽의 차이가 뭘까요? 이게 그렇게 탁
드러날 게 딱 한 칼에 딱 딸려질까요? 굉장히 미묘합니다. 그다음에 어떤 권력 행사, 권한, 어떤 영향력 행사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무언의 관심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굉장히 그 미묘합니다. 경계선이 모호해요. 어쩔 수 없이 시행착오를 할 수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실패를 각오하면서도 말을 거는 거죠. 내가 하는 말이 어떤 좋은 쪽이 아니라 좀 문제가 있게 좀 잘못 받아들여질 수 있겠지. 하지만 그래도 말 걸기를 그치지 않는 그런 관계의 모습을 엽서에서는 볼 수 있겠습니다. 자식들이 맨날 엽서를 보내는 게 그렇게 좋기만 하겠어요. 그냥 어느 순간부터는 그만 당연하다는 느낌을 받고 그냥 슬쩍 보고 말기도 했겠죠. 한결같이 말을 걸고 한결같은 태도로 말을 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가족은 아까도 말했지만 생로병사를 기억하고 위로하는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사실은 모든 가족들이 생로병사를 서로 돌보고 서로 기억하고 위로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책을 냈지만 책뿐만 아니라도 어떤 가족은 제사를 공경하면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또 뭐 어떤 종교 활동을 중심으로 가족들이 항상 모이거나 여행을 주기적으로 가서 그 가족만의 어떤 고유한 문화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 일들이 각자가 모두에게 평등하고 자유롭게 만드는 방향이냐 아니면 가족의 어떤 한두 사람만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인가 그거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 세 번째 키워드를 얘기하겠습니다. 좋은 인간, 좋은 가족에 대한 사회적 갈증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요즘엔 너무나 쓰나미같이 우리 언론을 통해서 자고 일어나면 어떤 재벌가, 정치계, 지식인들과 그 가족들이 보이는 윤리적인 파탄 행위들, 그런 것들 우리가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죠. 왜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일까요? 물론 큰 재벌가나 정치인들의 가족들은 뭔가 도덕적인 것을 최우선의 가치를 놓지 않고 뭐 이제 돈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명예 이런 것을 최우선의 은밀하게나마 가치로 놓고 살기 때문에 뭐 도덕적인 결함들이 있을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식으로 뭐 어떤 가족은 뭐 더 완벽하겠어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좀 위기의식은 뭐냐 하면 정치계나 경제, 재벌 그쪽의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다 하더라도 학자나 또 학문이나 종교나 예술 우리가 말하자면 그들을 정신적으로 조금 이끌어 가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 그리고 그 가족들도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부러워하고 따라가고 은밀히 모방해 가려고 한다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돈 때문일까?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평소에 우리 자식들이나 우리 가족들이 독립적인 인간이 되기를 바라는데 사실 이 독립적이다라는 말은 양면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멋대로 되기도 하고 저도 서울대를 나왔지만 서울대생이 가장 계산적이고 가장 이기적이다라는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가장 자기만 알고 자기 가족만 또 알고 그다음에 제멋대로이고 웬만하면 다른 사람한테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런 모습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독립적이다라는 식으로 포장될 수도 있죠. 그러나 결국 이제 드러나게 되죠, 문제는. 자,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나는 완벽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뭔가 좋은 인간, 좋은 가족, 좀 일관된 모습의 어떤 사람다운 사람,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사회적 목마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점점 우리 가족들은 해체의 과정을 걷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는 각자 도생의 삶을 살게 되고 각자 위심의 삶을 자꾸 사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가고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러면 이제 호황을 누리는 산업이 병원, 의료기관과 종교기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료산업과 종교산업이 굉장히 호황을 누리게 되는데요. 자, 어떤 가족의 삶도 나는 어떤 사회적인 책임,
공적인 책임으로부터 외면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치닫게 될 때 그게 굉장히 전염력이 무지막지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 저자가 이제 책 중반부를 엽서를 마치고 책 후반부로 넘어가게 되면 저자가 그냥 막 그 북유럽을 막 즐기고 여행이나 하고 가족들은 뭐 어떻게 되든 말든 뭐 혼자서 막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 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국 전쟁 1950년대 한국 전쟁을 겪고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또 어떤 그 서클의 지도 교수를 맡으면서 온갖 방패막이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종교 활동을 하면서도 온갖 그 내부의 종교적인 갈등 관계를 이제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어떤 결론을 내리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종교 활동도 가장 중심은 의로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로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종교 역사의 핵심 마무리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책을 남편과의 작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마음속에 작은 약속들 품고 살고 있지 않나요? 그 약속들이 돌아가신 부모님하고 한 약속일 수도 있고 앞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마음을 품는 그런 약속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아까도 말했지만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어리석은 것. 불교 용어로는 그게 탐진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명에 의한 탐진치. 그리고 유교에서는 그게 사리사욕이라고 얘기를 하고 기독교에서는 그걸 죄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런 쪽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공적이고 사회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곳이 바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저 중간중간 몇 번 울컥했습니다. 엽서를 모은 것이라 이렇게 다른 가족들은 어떻게 감정이입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니어 여러분들이 약간 삶의 여유가 생기면 자기가 살아온 얘기를 책으로 쓰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한 번 도운 적이 있는데 이제 부모님의 이야기를 친구의 아버지가 책을 쓰고 싶다라고 하셔서 옆에서 좀 도왔던 적이 있어요. 목수로 계신 목수의 생활에 대한 평생의 이야기를 다루는 거였는데 너무 기뻐하셨는데 한 2년 뒤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본인이 만든 책을 나눠주면서 너무 기뻐하셨거든요. 네네. 이렇게 부모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나의 이야기를 기록한다라는 게 사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우리는 부모에 대해서 좀 환상을 몇 가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나의 부모는 항상 그냥 영원히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있을 것 같다는 환상이죠. 또 하나는 내가 스스로 항상 변화하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 부모도 항상 변화해 왔다는 존재라는 거를 충분히 잘 모르게 되죠. 그래서 저는 부모에 대해서 어떤 기록을 남기고 찾아보고 책을 만드는 작업은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부모를 좀 새롭게 이해하게 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역시 그 아버님 책을 쓰면서 오랫동안 사실 속으로 가져왔던 오해가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오해를 좀 이번 기회에 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아까 목수 이야기를 네. 하셨는데 이 가족의 문집을 만드는 것, 책을 만드는 거는 어느 소수의 유명한 사람이나 뭔가 훌륭한 사람들을 만의 일은 아닙니다. 전유물은 아니에요. 우리 문화 속에서 맞아요. 사실 오랜 동안에 전통이기도 했어요. 네. 그냥 가족의 어른이 돌아가시거나 네. 살아 계시면 그걸 이제 글로도 막
적고 심지어 저희 어머니도 가계부 일기를 항상 몇십 년 동안 하는데 저는 심심하면 또 울컥하고 그리우면 가계부 일기를 봐요. 네. 네, 그런 것처럼 그냥 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니까요. 부모의 맞아, 마음이니까 맞아. 다른 어떤 것보다 그 마음을 알 수 있게 만드는 게 글의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의 글을 소중하게 책으로 만들고 뭐 베스트셀러가 생각할 필요 없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 나누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책 프롤로그에 보면은 남편과의 작은 약속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안타깝게 또 남편분께서도 아버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머지않아 돌아가시게 돼서 예, 너무 안타까운데 그 약속을 지키시면서 정말 남다른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네. 듣기로는 저자님과 남편분을 소개팅? 네. 소개를 시켜준 사람이 가수 김광석 씨였다라고 네.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것도 참 흥미롭고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추억 속의 가수라서 네. 그 말씀도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아직도 광석이라고 이름을 이제 네. 붙이는데요. 부럽죠. 가수 김광석이 이제 가수로 유명해지기 전에 1980년대 중반이죠. 대학 연합 노래 모임 새벽이라는 노래 모임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남편이 거기 공동 창립을 한 사람이었고, 그러셨군요. 저도 이제 후배였고, 저는. 그래서 광석이가 보기에는 남편이나 저나 굉장히 대책 없는 선배 두 사람. 정말 민주화 운동에 열심히 몰입을 하는데 이렇게 세상 물정을 정말 모르고 그다음에 네. 비슷한 집안의 분위기로 있기 때문에 묶어서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을 중매죠. 소개팅을 해서 만나자마자 싸웠습니다. 아, 네, 진짜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부부가 되고 저희는 그때 참 어렸어요. 결혼을 뭔가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더 할 수 있는 독립적인 탈출구로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사실 결혼이라는 것은 훨씬 더 도전의 세상이 그렇죠. 기다리고 있었던 그렇죠.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면 행복합니다. 네. 이번에는 박정원 선생님 얘기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선생님도 특별한 이력을 갖고 계시던데, 예, 아버님은 목사님이셨고, 네. 그리고 교수님은 박사가 유교와 불교셨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종교를 넘나드는 이렇게 학문으로서 종교를 질문하고 삶의 길을 찾아 나가셨는데 그 말씀을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50대인데요. 네. 제가 살아왔던 나이대 저희 모든 분들이 사실 근현대사의 어떤 여러 가지 파란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기독교 문화는 굉장히 그 평등한 가족, 네, 부부 그쵸. 문화, 그 다음에 일제 어떤 차별을 좀 철폐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또 성장했었고, 그러다가 또 1980년대 한때 좀 막시즘에도 또 열심히 또 공부도 하기도 했고, 그러다가 이제 학문을 늦게 시작하면서 유교에 그러니까 굉장히 본관적인 가치로만 또 너무 이제 부정적인 네네. 측면으로만 치우친 것 같아서 저는 성리학, 유학을 제대로 배워보고 싶었고, 그 유학자들이 또 그렇게 비판한 불교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아보고 싶어서 불교에 네네. 대해서도 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네. 제가 공부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철학이나 교육학을 공부한 결과 보니까 진짜 인간다운 영성이나 네네. 이런 거는 종교적인 영성은 어느 종교를 하더라도 통하는 면이 있다. 그래서 네네. 제 관심은 자꾸 이제 회통하는 부분, 기독교와 불교, 또 불교와 유교도 회통하는 부분에 관심사가 굉장히 가고 있습니다. 제가 재직하고 있는 그 이데아여자 대학교에는 기독교 대학으로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불교학자에게 올해 학술상을 수상을 했어요. 저는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뭔가 영성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하나로 통하는 이런 대화나 이야기가 있는 자리는 저는 열심히 뛰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네. 가장 힘든 게 다른 얘기 다 통하고 다 해도 종교 얘기랑
정치 정치. 얘기는 삼가하자 아니면 서로 힘들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회통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온다면 정말 진심 진짜 소통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렇게 여러 종교를 다 연구를 하셨으니까 그 안에서의 가족이란 키워드는 어떻게 풀리고 있나요? 그것이 갖는 가치가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가 아닐까 싶어서요. 공통의 의미가 뭐가 있을지. 저도 되게 궁금한 주제인데요. 네네. 그 기독교 아까도 말했지만 기독교는 굉장히 부부 중심이죠. 네, 평등한 문화를 강조하는데 그 기독교가 굉장히 이제 싫어하고 비판하는 게 이제 전근대적 유교 문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심차별, 그다음에 위교, 그다음에 고부 갈등 문제 여러 가지. 그게 사실은 유교 문화 탓이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연구해 보니까 사실 그것만은 아니고 서양의 역사에서도 여성의 역사는 비슷했어요. 맞아요. 그렇죠. 여자들은 성도 갈았잖아요. 그쵸. 결혼하면 성도 갈았잖아요. 그래서 그게 꼭 유교만의 잔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유교 개혁가들이 조선 초기엔 불교인들을 굉장히 비판하거든요. 왜? 불교는 출가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대표적으로 가족에 대해서 참 무책임하다. 그다음에 부모도 모르고 나 참 그런 가족에 대해서 참 버리잖아요. 네네. 나 자꾸 버리는 걸 강조하다. 이렇게 예를 유교인들이 강조하고 우리들은 굉장히 부모 숭상하고 공경하는 걸 강조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것만은 아니에요. 네네. 불교는 오히려 굉장히 가족의 가치를 존중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불교가 굉장히 오히려 경계하고 조심하는 건 아까 제가 강연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가족의 모습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자기만 아는 모습으로 반사회적인 모습으로 반인간적인 모습으로 흐를까 봐 그게 이제 자꾸 내 가족을 생각하면 자꾸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을 굉장히 초연하고 조심하라는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불교가 굉장히 강조했지 결코 가족의 가치에 대해서 부정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발견을 하면서 옛 그 글의 모습에서 제가 확인을 한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기뻤어요. 그래서 결국은 가족이 뭐냐? 라고 얘기할 때 종교를 초월해서 우리는 종교 얘기하면 이제 사랑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기독교 사랑, 그 다음에 불교는 자비, 유교는 뭐예요? 인이죠. 이렇게 얘기해서 사랑 얘기하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싶어요. 네. 가족에서 배우는 것은 사랑이다라고 해버리기 전에 사람다움, 인간다움. 그러니까 사람답게 사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 바로 가족이다. 밖에서 아무리 죄나 나쁜 일을 해도 자기 부모나 자기 가족에 와서 자기 본 모습을 이렇게 보고 생각하게 되듯이 우리나라 특히 서양도 그렇지만 특히 동양의 문화는 저는 사실 재발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우리나라 동양에서 굉장히 조심하고 경계시킨 거는 사람이 되라. 사람이 되지 않고 바깥에서 함부로 나대지 말아라. 그런 것을 가족 내에서 굉장히 길러주려고 노력한 문화가 우리의 어떤 문화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족, 종교를 초월해서 가족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마지막 한 줄 딱 하면 사람다움. 인간의 품성, 인간답게 사는 것을 어디에서도 배우기 힘들다. 병원에서 배우겠습니까? 종교기관에서도 배우기도 하지만 결국은 가족 안에서 배운다. 그런 면에서 가족을 굉장히 존중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인간다움을 공부할 수 있는 곳. 네. 그것이 가족이다. 이게 다르게 한 번 더 깊이 있게 새기게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교수님 덕분에 정말 생애 시간이 사실 유한한데 말이에요. 그 안에서 너무 복닥거리고 사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좀 더 여유 있게 한번 인생을 돌아보는 그리고 가족을 다시 한번 찾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저도 딸이고 며느리고 그리고 엄마입니다.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스마트폰이 생긴 이후로는 문자나 영상통화까지 가능하니까 엽서를 보낸다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손편지도 멀리하게 됐었죠. 그런데 오늘 갑자기
가족에게 꾹꾹 눌러써서 엽서를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 엽서를 우리 딸이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게 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또 드네요. 여러분도 가능하시다면 가족들에게 전화도 한번 거시고 편지도 한번 쓰시고 안부 전화를 거시면서 잘 지내니? 보고 싶다. 사랑한다. 라는 말씀이라도 한번 전해보시면 삶의 온도가 1도는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은 참 살아볼 만한 세상이다 라고 생각이 들게끔 하는 그런 책들을 만만한 책에서 조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만한 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